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서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9일 한글날,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36분입니다. 예, 추석 연휴 때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저는 이번 연휴는 좀 망한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7일 날 그제 어머니 면회를 갔다 왔습니다. 면회를 갔다 왔는데 용인으로 차도 좀 막히고 긴 시간을 운전해서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이 슬펐습니다. 슬퍼서 울고, 그러고 전 밤에 집에 들어왔는데 디프레션이 아주 세게 와서 한 이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그냥 해야 할 일들에 손이 잡히지 않고 잠 많이 자고요. 그냥 영화나 좀 보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술도 한잔하고 무한도전 보면서 술도 한잔하고 이러면서 한일 없이 시간 때우다가 오늘 좀 자고 일어났더니 이래서는 좀 안되겠다, 정신을 좀 차리자 싶어서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오후에 일도 잡아놨고요. 오늘 상차해서, 영천에서 상차해서 내일 양산 하차하니까 이렇게 길게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일하는 게 지금 이 깊은 우울증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도 좀 하고 공부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정견이 바람도 새어줘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킹크를 끝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을 쓰기 위한 책들 위주로만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책으로 선정한 것이 붓다, 스스로 깨어난 자, 붓다, 카렌 암스트롱, 정영묵 옮김, 출판사 이름이 푸른숲, 주 도서출판 푸른숲이네요. 카렌 암스트롱은 우리 전에 같이 읽었던 추계시대의 저자입니다. 이분이 부처님에 대해서 썼는데 제가 기대하기로 아주 정확하게 기술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불교의 불교를 이해하는데 바탕을 어느 정도 제공하는, 서양학자의 눈으로 제공하는 불교의 시각도 객관성을, 어느 정도 또 다른 객관성을 담보해 줄 것이기 때문에 논문 쓸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정을 했고요. 차례 읽어보겠습니다. 버림말: 1. 버림, 2. 구도, 3. 깨달음, 4. 진리, 5. 전도, 6. 최후의 안식. 통시적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더 오히려 부처님과 불교를 이해하는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인간의 위대한 여정 3장 파트 1의 3장 존재의 의미를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이름과 의미를 부여한다. 이름 짓기는 그 대상을 우주의 질서 안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분류하고 불러왔을까? 사람, 인간, 요즘에 과학적 학명으로는 호모사피엔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를 의미를 찾는 인간. 인간은 공부하는 동물이다. 이 점이 제일 특이한 점이죠. 잘 짚으신 것 같아요. 인간 공부하는 동물이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학습은 하지만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학습한다고 하기는, 물론 의지도 있겠지만 미약하겠죠. 근데 그게 의지 부분이 도드라진 그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간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돌고래라든지 문어도 머리가 좋다고 하니까, 아니면 고래들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공부하는 동물이다 해서 중간에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인간은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자연을 연구하면서 다른 동물들과 달리 높은 차원의 지적 능력을 얻을 수 있었다. 대상을 깊이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망각하고 그 대상과 내가 일치하는 수준에 도달하며 그 대상처럼 사고하게 된다. 이 경지가 바로 공부다. 공부란 자신의 좁은 시선에서 벗어나 타인의 눈으로 세상과 자신을 보는 연습이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이라 그러는데 다른 동물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역지사지의 태도를 갖는 거, 자세를 갖는 거, 타인의 입장이 돼보는 그런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인류는 자신을 둘러싼 대상을 연구하고 공론화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독특한 문화적 진화를 거듭해왔다. 우리는 이것을 학문이라고 부른다. 학문은 다른 사람들의 타고난 식견을 수용함으로써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학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탁월하지 않은 아주 하찮은 식견을 수용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학문이라고 하진 않죠.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학문에는 구별이 없다. 구별해야 된다 그랬는데, 인문학, 과학, 그리고 예술은 우주와 자연, 특히 그 안에서 순간을 살아가는 동식물과 자연의 찰나성을 유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인간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같다. 또한 각각의 학문적인 발견을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자신이 속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 예. 창의적이며 도발적인 예술의 시도는 인문학과 과학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마련한 이해의 지평을 조금씩 넓히거나 혹은 과거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유기함으로써 생소한 학문의 단계로 진입한다. 대부분의 과학자와 인문학자는 우주와 인간에 대한 탐구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 자극하는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 대부분의 그랬나요? 그러나 이런 이상적인 공생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부터다. 이 시기에 등장한 눈부신 과학적 성과를 수용하지 못한 일부 종교인들이 스스로를 근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가두어 버린 것이다. 문제죠, 문제. 인문학자들은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근본주의로 퇴행하려는 유혹. 근본주의란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나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만든 무식이라는 환상 안에 스스로를 감금시키려는 삶의 태도다. 좋은 말입니다. 무식은 배움이나 지식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에 대해 성급히 판단해 남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 가지 근본주의 형태 중 가장 골치 아픈 집단이 바로 종교적 근본주의 집단이다. 이들은 자신이 수용한 나름의 진리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논쟁할 수 없는 저 너머의 세계로 두고 막무가내로 그 무식을 주장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사실 신이나 피안의 세계라는 어설픈 용어를 빌려 자신의 편견을 확장한 자기 기만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분이 1, 2장에서의 좀 뭐랄까 지나친 정제되지 않은 그런 표현들을 딛고 이제 인문학도 다운 정확한 진짜 높은 수준의 인문학자다운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진단을 하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해석이죠. 근본주의자들이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이 근본주의자들이 인류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양상으로 지금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본주의란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나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만든 무식이라는 환상 안에
스스로를 감금시키려는 삶의 태도다. 무식은 배움이나 지식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에 대해 성급히 판단해 남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 잠깐 차를 한 잔, 목이 한 잔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근본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불교만 공부하지도 않고 과학이나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역사나 뭐 다른 학문, 다른 종교도 보고 있는데요. 제가 비교 종교를 공부하는 것도 결국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만, 저는 지금 기본 자세가 불교는 분명 대단하다. 내가 지금까지 알기로 최고 수준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가르침에서 과학적인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대 과학과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현대 과학의 검증을 철저히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불교의 많은 부분이 현대 과학의 검증에 의해서 도태되거나 부정당할 수도 있지만 그 와중에 불교의 정말 진짜 진리는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학문이 발전해 가는 거죠. 그런 태도를 가져야 불교도 미래에 계속 더 인류에게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뭐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가질지는 의문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불교보다 과학을 더 믿고 있으니 불교가 그 과학의 검증을 받는 것도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원전 4004년 10월 23일 오전 9시.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 지구에 살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지금의 이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찰스 다윈의 주장대로 유인원에서 진화했을까? 인간이 유인원에서 진화했다면 인간과 유인원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 오늘날 침팬지나 원숭이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인간처럼 진화할까? 인간의 기원에 대한 탐구를 시도할 때 서양의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근본주의자들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간 창조 이야기를 역사적이며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들도 인간 창조 부분에 있어서는 상충하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우선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인간 창조 이야기에는 우리가 인간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만들자라는 구절밖에 없다. 창세기 1장은 기원전 6세기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대인 포로가 그곳에서 작성한 신앙 고백이다. 역사적이거나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다. 유대인 포로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 깊이 성찰했다. 그 후 그가 얻은 결론은 인간은 신적인 존재라는 깨달음이었다. 창세기는 인간이고 신이라는 선언이다.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신은 마치 그릇을 빚는 도예공과 같다. 신은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미국의 문학 비평가인 헤럴드 볼륨은 창세기 2장을 기록한 저자를 여성이라고 주장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한 여성 작가는 1장을 기록한 남성 작가와는 달리 인간 창조 이야기를 섬세하게 기록한 것이다. 근데 근본주의자들의 우주와 인간 창조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 학자 제임스 어셔는 17세기 북아일랜드 아르마그 성공회의 대주교였다. 그는 성서에 등장하는 아담의 족보를 바탕으로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모든 연대를 역으로 계산해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의 시점을 기원전 4004년 10월 23일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계산에 동조한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부총장 존 라이트 풋은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 우주 창조의 정확한 시간은 기원전 4004년 10월 23일 오전 9시 정각이다. 우주의 나이가 1만 년도 되지 않는다는 이들의 주장은 오늘날 과학의 시점에서 보면 황당하게 이를 수 없지만 당대의 권위 있는 지식인들에게는 이성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연대이자 신학적인 첨단 지식이었다. 이거 아직도 믿잖아요. 근본주의자들은. 자, 인간의 기원을 탐구를 시도할 때 정말 믿기나요? 혹시 여기 책을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근본주의자 분이 계신다면 정말 믿기나요? 좀
일단 그냥 이렇게 믿어버리면 편하긴 합니다. 골치 아프게 하면 우주의 기원이니 뭐 망원경으로 우주를 탐구하고 뭐 로켓을 쏘아 올리고 허블 망원경이나 제임스 웹 망원경 같은 거를 우주로 쏘아 올리고 하는 수고는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믿음을 경계합니다. 믿음이라는 거. 저는 믿는 게 아마 믿음 앞에 선행돼야 될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안다는 거. 알미죠. 안다는 거. 알고 나서 믿어야죠. 알고 나서. 무작정 믿는 게 아니고 알고 나서 의심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는데 뭘 믿어요?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제가 상당히 경계하는 단어고요. 또 뭐 좀 비슷한 맥락으로 경계하는 단어가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 인위적인 어떤 평화라고 해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체적으로 독재자나 권력자들을 위해서죠. 인간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질서를 강요한다는 건. 질서의 극단으로 가면 이제 매트릭스 같이 되는 거죠. 모든 걸 통제하고. 자, 그 다음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다. 질서 얘기가 나오네요. 제임스 어셔와 존 라이트풋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세계관인 존재의 거대한 사슬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존재의 거대한 사슬은 우주의 질서가 신에 의해 계층적으로 정해져 있고 하나의 거대한 사슬이 이 모든 것을 결합시킨다는 개념이다.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각각 계급이 정해진 사슬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위 사슬에 연결된 존재들은 그보다 낮은 하위 사슬에 연결된 존재들을 이성과 능력으로 지배했다. 이성과 능력으로 지배한다. 이 이론은 르네상스 시대 유럽인들의 사상을 지배했다. 당시만 해도 유럽의 봉건제도와 왕권 신수설, 군주 주권론, 그리고 개인의 신분에 따라 노동을 구분하는 것 등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만물은 신이 창조한 세계 안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계급과 위치를 지닌다. 예를 들어 식물은 광물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광물의 자양분을 착취한다. 또 식물 위에 동물이 존재해 식물과 광물을 먹고 산다. 예컨대 말은 돌과 자갈을 밟고 다니며 식물을 먹고 산다. 반면 인간은 다른 동식물과 구별된 신적인 능력을 지닌다. 인간은 자연계를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은 잡초를 뽑고 정원을 가꾸며 돌이나 철을 채굴해 도구로 만들고 심지어는 그것을 재료로 예술작품을 창작한다. 그러나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스스로 자신의 욕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인간과 달리 천사나 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과 물질 세계를 관장하며 조절한다. 존재의 거대한 사슬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프로타고라스가 말한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주장에서 발전했다. 고대 로마 작가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나 베르길리우스의 전원시에 등장하는 만물의 이성적 질서와 같은 맥락이다. 변신은 존재의 사슬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표현했고, 전원시는 생물과 무생물 간의 정교하면서도 경험적이고 동시에 예술적인 연결을 강조했다. 근대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전 학자들은 이런 전통적인 구분을 토대로 동식물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이 시도는 후에 등장하는 찰스 다윈의 종의 분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그림이 있는데요. 유치한 그림이네요. 존재의 거대한 사슬. 존재의 거대한 사슬은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의 질서와 위치를 부여하라고 한 인간의 획기적 도전이었다. 이 거대한 사슬 가운데 인간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 자리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중간쯤에 있네요. 위에 천사가 있고 밑에 동물, 그 다음 식물,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는데, 새들인가요? 물고기, 동물이 좀 더 밑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식물이구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밑에 천사들, 그 다음에 인간입니다. 네, 인간이고, 그 다음에 새네요. 새 종류고, 그 다음이 물고기네요. 물고기고, 그 다음이 동물들, 육상 동물들. 그러니까 동물은 3개 층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식물, 그 다음에 무생물도 있군요. 무생물. 예, 무생물이 있죠. 광석 같은 거, 돌멩이 같은 거. 이 존재의 이게 거대한 사슬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사슬이 쭉 지나가는 내용도 있었어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신 주변으로 천사들이 쫙 깔려있네요. 몇 명이냐 천사가? 2, 4, 6, 7명의 천사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름 창조의 마침표. 스웨덴의 식물학자 칼 폰 린네는 동물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면서 존재의 사슬 안에 숨겨진 신의 비밀을 찾았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신이 창조한 만물의 질서를 부여했다. 그는 각각의 모든 동식물에 이름을 부여한 숨은 창조자다. 그러나 아직 전통적인 신앙에 갇혀있던 그는 자신이 발견한 과학적 성과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았다. 자신이 인식한 모든 동식물이 전능하신 창조주의 작품이라고 여겼고, 그 종류와 수는 항상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노년에 이르러 한 객체의 식물에 피어있는 서로 다른 곳에서 수분이 이루어지는 다화 수분을 통해 새로운 식물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한 린네는 그만 시리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인간은 신이 숭고한 삶을 위해 만든 특별한 동물이라고 여겼기에 이런 변형이나 잡종들도 자연이 정한 원래의 모습으로 결국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인간은
신과 동물의 중간으로 신과 같은 이성적인 마음을 지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원숭이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고백했다. 언제적 사람인지 좀 알려줬으면 나오네요. 린넨의 발견으로 그때까지 과학자들의 시대정신으로 간주되던 존재의 사실이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존재의 사슬이라는 전통은 이제 확고한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조물주가 되어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교란하고 새로운 식물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획득하기 시작했다. 린넨은 비록 그리스도교 신앙의 영향을 받았지만 당시 최고의 과학자였다. 그는 1735년에 출간한 자연의 체계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모든 생물에 대한 이성적인 분류를 시도했다. 생물을 생김새와 출산 방식을 기준으로 닮은 꼴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생물의 분류는 개, 문, 동물, 식물, 강, 목, 과, 속, 종으로 나뉜다. 인간의 경우 동물계, 척추, 동물문, 포유강, 영장목, 사람, 과에 해당하는데 과는 침팬치, 고릴라, 오랑우탄, 유인원을 모두 포함한다. 린넨은 이렇게 모든 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뒤 이명법을 창안해 각각의 이름을 부여했다. 이명법이란 생물의 학명을 지을 때 라틴어로 된 속명과 종명을 조합해 두 단어로 이름을 짓는 방식으로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다. 인간의 속은 호모, 종은 사피엔스 이므로 이명법에 따른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다. 속과 종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은 17세기 말 영국의 박물학자이자 목사인 존 레이라는 사람이다. 그는 식물 신분류법과 사지 동물 일람을 통해 동식물 분류학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를 더욱 구체화한 사람이 린네다. 린네라는 사람은 상당히 중요하군요. 스웨덴의 식물학자 칼폰 린네. 알겠습니다. 체크를 했습니다. 린네는 기존의 인간, 동물, 식물이라는 단순한 분류를 넘어 우주 안의 수많은 존재를 관찰하고 정교하게 분류해 각자의 위치를 확인시켰다. 인간과 동식물을 철저히 구별함으로써 타자화된 동식물과 자연을 정복과 약탈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을 다른 동식물과의 유기적인 관계 안으로 끌어들여 인간 존재의 위상과 의미를 숙고하는 계기로 삼았다. 천재들은 자신이 공부하고자 하는 대상을 보고 또 봄으로써 남들이 감지할 수 없는 차이와 유사점을 찾아낸다. 이런 행위를 관찰이라 한다.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심오하게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식물을 깊이 보려면 자신이 알고 있는 분류체계 안에 그 대상을 편입시키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간주해야 한다. 관찰자는 어느 순간에 식물 안으로 들어가 마치 자신이 식물이 된 것처럼 오감으로 느껴야 한다. 그런 후 자신이 알고 있는 체계와 비교해 정교하게 분류하고 그것에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야 한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의미는 그 대상을 우주의 질서 안에 편입시키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분류와 이름 짓는 행위는 모든 과학의 기초다. 네. 과학이라는 이름 자체가 분류해서 공부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일본어에서 이제 일본이 번역한 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그대로 차용하는 건데, 과학이라는 게 각 분류된 학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썩 잘 지은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런 면이 강하게는 있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다른 의미를 갖는 의미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라니. 일단 알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이름의 변천사. 창세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간의 이름은 아담이다. 히브리어인 아담은 붉은 흙을 의미하는 아다마에서 파생한 단어다. 주표시가 있는데 당시 지중해 지역의 땅은 대체적으로 붉은색이었다. 창세기 저자는 신이 흙을 빚어 인간을 만들었기에 최초의 인간의 이름을 땅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를 지닌 아담으로 명명한 것이다. 아담이라는 단어는 최초의 인간, 나아가 인간 전체를 상징한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단어는 한편으로는 숙명적이며 자조적이다. 인간은 원래 세상에 깔린 흙이었다가 사람의 몸을 빌려 태어나고 얼마 지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알면서도 끝내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는 비극적 동물이다. 고대인에게 이름은 그 대상을 특징짓는 핵심 개념이었다. 고대 이집트어로 이름은 렌이다. 고대 이집트는 상형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타워 모양과 물결 모양을 위아래로 합쳐서 이름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다. 타워 모양은 잎 혹은 태양을 상징하고 아래의 물결 모양은 혼돈의 물을 의미한다. 이집트인들에게 이름이란 혼돈만이 존재한 태초의 우주를 밝히는 태양이었는지도 모른다. 또한 흉흉한 바다 위에 아련히 들려와 그 대상을 부르는 최초의 소리였을 것이다. 셈조거에서 이름을 뜻하는 단어는 쉼이다. 셈조거의 주표시가 있습니다. 세 개의 언어들은 주로 어족을 구분할 경우 가장 오래된 어족 중 하나다. 세 개의 언어들을 주요 어족으로 구분할 경우 가장 오래된 어족 중 하나다. 세머라고 부르기도 하며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 즉 셈족이 살았던
고대 근동 지역의 언어라는 점에서 셈족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후대에 고대 아카드어, 고대 아시리아어, 아람어, 가나안어, 히브리어, 페니키아어, 아랍어 등으로 분화했다. 고대 아카드어로는 슘, 아랍어로는 심,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쉔이다. 아마도 고대 신화에서 신이 만물을 보고 입을 열어 내신 첫발음 쉼을 흉내낸 것이 아닐까 싶다. 신의 마음, 아니 이 언어를 맨 처음 사용한 최초의 인간의 심리를 알 수는 없지만 이 단어는 유대교 경전인 토라와 그리스도교 경전인 성서 그리고 이슬람 경전인 꾸란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름이라는 의미를 지닌 셈족어 쉼은 만물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담은 초월적인 개념으로 본질의 본질을 뜻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을 안트로포스라고 불렀다. 안트로포스는 위쪽으로라는 의미를 지닌 아나와 얼굴, 가면을 뜻하는 프로소포스의 합성어이다. 즉 안트로포스는 얼굴을 위로하고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여기 얼굴, 가면 여기에 주표시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사람을 의미하는 퍼스는 가면을 의미하는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파생했다. 그러고 보니까 스펠링 비슷하네요. PERSON. 퍼스는 PERSON이고 페르소나는 PERSONA네요. 얼굴이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기 위한 가면인 셈이다. 예. 재밌네요. 이는 그리스인 역시 히브리인들처럼 인간의 숙명성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지상에서 끝없이 파라다이스를 지향했을 뿐만 아니라 지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음을 암시한다. 플라톤은 티마이오스라는 책에서 인간의 죽음을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덤담하게 말한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불멸하기에 영혼을 고양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트로포스는 인간이라는 종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름이다.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의 눈은 정면을 향한다. 다른 유인원이나 동물들의 눈은 얼굴의 양옆에 달려 있어서 자신을 공격하려는 다른 동물들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 생존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 눈이 조금씩 얼굴의 정면으로 이동했다. 600만 년 전 인류의 먼 조상인 유인원들은 아프리카 밀림의 나무에서 내려왔다. 그런 후 관찰을 통해 먹을 수 있는 근체류의 식물을 가려내고 사냥감의 움직임을 파악해 그 동물처럼 생각함으로써 사냥에 성공했다. 이렇게 몰입해서 관찰하는 동안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대신 망을 보아줄 동료가 필요했고 그렇게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보니 점차 사회적인 동물로 변화했다. 인간은 그저 흙으로 돌아가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지상에서 순간에 살면서도 하늘을 쳐다보고 자신이 맡아야 할 배역을 찾고 그 가면을 쓰고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연기하는 존재다. 이런 개념은 근대 유럽 언어에 영향을 주어 맨이라는 용어를 등장시켰다. 맨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호모사피엔스, 인간의 새로운 이름. 인간은 오랫동안 경전에서 사용된 명칭인 아담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취한다. 바로 호모사피엔스다. 호모사피엔스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은 린네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린네는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로 재창조한 셈이다. 그렇군요.
린네는 인간을 동식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호모라는 새로운 범주에 편입시켰다. 이 범주에는 다른 유인원, 즉 원숭이와 침팬지가 속해 있다. 린네의 이 구분은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처럼 자연의 일부라는 용기 있는 고백이다. 동시에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다른 동물보다 유인원과 유사하다는 암묵적 증언이다. 린네가 명명한 호모사피엔스에서 사피엔스는 유인원과 다른 인간의 특징을 정의한다. 사피엔스는 지혜를 의미하는 라틴어 사피엔치아에서 파생됐다. 지혜. 이 단어의 의미는 원래 맛보다 경험하다, 알다, 지혜롭게 되다 이다. 지혜는 오랜 경험을 통해 어떤 대상이나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훌륭한 직관력과 대처 능력이다. 린네는 인간의 유의성과 독특성을 지혜라고 생각한 것일까? 이집트 신화에 보면 고대 이집트 도시 멤피스에 푸타라는 창조신이 있다. 이 신은 우주를 생각으로 창조한다. 태양신 레의 아들 시아는 관찰하는 마음을 상징하는데, 시아는 종종 신들의 마음을 기록할 거룩한 파피루스를 가지고 다녔다. 푸타는 시아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우주를 창조한다. 이렇게 우주를 혼돈에서 창조하지 않고 이성으로 창조하는 신화는 후대 히브리 문학이나 그리스 철학에서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기원전 15세기부터 유유히 내려와 후대 문명에 전달된 것이다. 사피엔스는 시아와 유사한 개념으로 우주를 창조할 때 사용한 최초의 직관력과 같은 것이다. 또한 고대 히브리어의 호크마와 그리스어의 소피아와 같은 개념이다. 사피엔스는 삼라만상을 존재하게 하는 원칙이며 만물을 적재적소에 위치하게 하는 조절 능력이기도 하다. 린네가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른 것은 인간이 우주의 비밀을 알아서가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우주 안에 숨겨진 비밀을 지속적으로 알아내도록 노력하게 하려는 뜻은 아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글쎄요, 모르겠네요. 근데 이 이집트 신화에 보면 멤피스에 푸타라는 창조신이 있다. 이 신은 우주를 생각으로 창조했다 하면서 이렇게 쭉 우주를 혼돈에서 창조하지 않고 이성에서 창조하는 문화 뭐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러면서 뭐 지혜 얘기하고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켜 봤는데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덧붙인 게 아닌가. 아무튼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인간,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아까 전에 재밌었던 건 그 린네의 그 분류에서 사람과 영장목 사람과라고 돼 있는데, 사람과는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유인원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이 호모 속, 종이 사피엔스. 이렇게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뭐 지금 아직 완전치 않네요. 많이 좀 내적으로 괴롭고, 그래서 이제 컨디션도 지금 좋지 않은데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